오늘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두 개로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걱정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상당히 크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자영업의 타격 이걸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19를 잘 막아내면 그러니까 방역에 성공하면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미 이제 코로나19 이게 퍼지는 걸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경제 위기는 이제 불가피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차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지금 세계 경제 어느 정도 충격에 빠져 있는 건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위기, 일본과 유럽의 경제 위기, 그다음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경제 위기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좀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경제 위기인가 이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충격에 휩싸인 세계 경제 얘기를 해보죠. 미국부터 볼까요? 왜 미국부터 봐야 되냐면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여전히 국제 이 뭡니까 통용되는 화폐가 달러 아닙니까? 기축통화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력, 경제 규모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정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현황을 봐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3월 들어가지고 3월 9일, 3월 12일, 3월 16일 세 번에 걸쳐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이게 뭐냐?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원래 뜻은 이제 회로 차단기예요. 회로 차단기인데 증시에서 말하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뭐냐면 증시가 갑자기 너무 급등한다거나 너무 급락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걸 그냥 놔두면 증시가 증권 시장 자체가 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거래를 다 중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로를 끊는다. 거래를 다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월 9일에 보면 개장하고 4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4분 동안 너무 주가가 폭등한 건 아니겠죠. 폭락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4분 만에 바로 이제 걸렸고요. 물론 저걸 이제 사람이 판단해서 거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뭐 몇 퍼센트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3월 12일에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최악의 폭락 사태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7년도에 그 월요일 날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대공황으로 이렇게 쭉 이어졌던 그런 이제 대공황은 아니죠. 이때 뭐 대공황이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금융기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아니 그때보다 더 심각한 건 아니죠. 그때 이후로 있었던 폭락 중에서는 가장 큰 폭락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이날 하루 동안에 그 날아간 돈이 도대체 얼마인가? 세계 500대 부호의 자산만 따져서 400조 원이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와, 40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 날라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3월 16일에도 이제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장하자마자 이건 뭐 볼 것도 없다. 완전 폭락으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서킷 브레이커 걸렸는데 이 지금 이제 증시가 그러면 뭐 완전히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번 푹 떨어졌다가 다시 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다시 또 푹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푹 떨어지고 계속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증시라는 거는 워낙에 이제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왠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소문만 가지고도 증시는 뭐 들쑥날쑥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막 계속 급락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갑자기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실물 경기죠. 그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돼 있는 이 뉴욕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주의 제조업체들의 이제 이 지수인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생산력, 그러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이제 중요한 지수로 꼽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12.9에서 마이너스 21.5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차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는 그 구입력을 얘기하는 거죠. 2월 달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감소를 했는데 원래 예측하기로는 0.1% 증가인가 0.2%인가 증가할 걸로 봤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서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소비라는 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비가 잘 돼야 유통과 생산이 잘 돼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소비가 위축돼 버리면 이제 공황으로 가는 이제 직결 지름길이 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경제 상황을 미국의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성장률을 마이너스 3.1%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2점 몇 %였거든요. 그러니까 2점 몇 %에서 사실은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0.5%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년 내내 그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 생산 활동을 했는데 2점 몇 %에서 마이너스 3.1%로 떨어진 거면 이건 그냥 경제가 무너졌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JP 모건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80%라고 얘기했습니다. 80%면 뭐 사실 100%나 마찬가지인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콜롬비아대 교수죠. 아담 투제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6월까지 한 달에 100만 명씩 실직을 할 거다. 직업을 잃을 거다 미국에서 이런 이제 전망까지 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증시도 난리도 아니겠죠. 미국이 폭락하고 있는데 유럽이 뭐 잘 될 수가 없죠. 2월 마지막 주 증시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최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1년 유럽 재정 위기라는 게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2010년부터 시작된 건데 그리스가 국가 파산 위기에 처했죠. 그리스가 그렇게 되니까 연쇄적으로 뭐 이탈리아, 스페인, 막 프랑스 뭐 이런 데 다 위기로 이렇게 전염된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럽이 엄청나게 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2월 마지막 주 증시가 완전히 엉망이었다 이거죠. 폭락을 했다 이거죠. 근데 3월 12일에 미국이 이때 이날 그 서킷 브레이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최악의 폭락을 이때 겪습니다. 똑같이 겪은 거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성장률을 1분기에 마이너스 15%, 2분기에 마이너스 22%로 전망을 했어요. 이건 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무슨 2차 세계대전 시기도 아니고 평상 시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22%가 이게 뭡니까? 이건 그냥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유로존이라는 게 유로화를 쓰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대부분 국가들 얘기하는 거죠. 유럽.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유럽 경제는 뭐 지금 끝장난 거 아니냐는 싶을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뭐 중국, 일본, 한국,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도 봐도요. 중국도 지금 1, 2월에 산업 생산률 증가율이 마이너스 13.5%인데 이게 90년대인가 90년부터인가 산업 생산 증가율이라는 거 이제 통계 작성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 통계 작성을 한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80년대부터 해서 경제 성장이 엄청 빠르게 가파르게 있었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산업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13.5%니까 좀 쉽게 말해서 만들던 작년에 만든 것보다 더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경제가라는 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심각한 거죠. 근데 중국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중국 뭐 지금 우한 같은 경우는 아예 도시 자체를 폐쇄를 해버린 거잖아요. 중국 자체 전체가 제일 먼저 큰 타격을 받았으니까 중국 경제가 어려울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2019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3%였대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마이너스 6.3%면 경제가 엄청나게 추락을 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죠.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거고 증시도 지금 뭐 난리예요. 지난번에 그 3월 19일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에서 이제 작동한 거고 사이드카는 코스닥에서 작동했을 거예요 아마. 동시에 작동했다. 그러니까 사이드카도 서킷 브레이커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얼마 이상 급락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거 뭐 그런 건데 지금 이 정도로 이제 전 세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위기라고 볼 수 없겠는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좀 눈에 띄었는데 경험하지 못한 경제 지표라고 해가지고 뭐 글로벌 경제 서든 스톱. 서든 스톱의 원래 의미는 약간 좀 다른 건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든 스톱 갑자기 멈춘다. 이건 뭐냐면 세계 경제가 갑자기 그냥 정지돼 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말은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대공황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대공황에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의 경제 지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거의 99.9%의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보고서 쓴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니까 코로나가 극복되면 다시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미국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이 과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엄밀하게 말해서 미국은 2008년에 한번 금융 위기를 겪었잖아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하죠. 그때 미국 경제는 망했어요. 근데 무슨 소리냐? 안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망했는데 그냥 그걸 덮은 거예요. 경제가 망했다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거품을 더 냈죠. 그게 이제 뭡니까?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막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망했는데 돈이 이렇게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품을 더 키웠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로 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2008년에 이미 망했고 그때의 위기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월 29일자에 세계 대격변이 시작되었다 3부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러면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경제, 뭐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뭐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표가 실제로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일부 지표들은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게 경제 지표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경제 지표가. 그 중에서 좋은 거 몇 개 골라가지고 이거 봐라. 지금 경제 좋다. 트럼프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보면은 이건 뭐 경제 완전 형편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일부 지표만 보고 좋다, 일부 지표만 보고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꼽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계의 대격변이 시작되었다 3부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냐? 슈퍼 부자라고 하죠. 뭐 극단적으로 돈 많은 슈퍼 부자 8명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흔히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제로 금리, 양적 완화를 통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제로 금리는 서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야 이자가 0%야 제로 금리래. 그럼 나도 은행 가서 돈 좀 빌려볼까? 어차피 뭐 공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서민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가봐야 돈 못 빌립니다. 금융기관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로금리라는 건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거칠게 표현하자면 중앙은행 있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각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제로금리로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거를 저 같은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금융기관한테는 좋은 일일지 몰라도 서민들한테는 별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양적 완화가 돈을 뿌린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그 뭡니까 코로나 무슨 위기 재정 뭐 이런 것처럼 국민들한테 막 10만 원씩 20만 원씩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말하는 양적 완화라는 거는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 채권 이런 것들을 그냥 사들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이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가지고 있던 어음들이 다 쓰레기가 됐잖아요. 정크펀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쓰레기를 정부가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도 날 뻔하다가 살아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쓰레기 채권을 사들였으니까
돈을 쓴 거죠. 그 돈은 금융기관들이 가져갔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아, 그동안 우리가 방만하게 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준 돈은 정말 아껴서 잘 써야겠다. 건전하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또 투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 요즘 또 파생 상품 새로운 거 나왔어. 밀 선물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뭐 철강 선물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 보자.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품 경제만 잔뜩 켜놓은 거죠. 금융 거품만 잔뜩 켜놨어요. 그러니 이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의 또 하나 이제 심각한 문제가 실직자 문제예요. 실업자 문제. 아까도 뭐 어떤 교수가 그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뭐 100만 명씩 실직자 늘어날 거다 뭐 그랬는데 미국 경제가 실제 이제 서민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금융 기관들만 떼돈을 버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민들은 계속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업자들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잖아요. 이걸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요즘이 아니라 몇 년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 유행한 이제 개념이 있는데 긱 이코노미라고 들어보셨나요? GIG 긱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을 멋있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비정규직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규직보다 한참 이제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이제 되게 어, 고용 시장에서 불안정한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차별받는 그런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비정규직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졌는데 알고 보니 비정규직이 늘어난 거더라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욕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긱 이코노미에 고용된 사람들이 늘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완전 사기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단기 계약 프리랜서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긱 이코노미로 가장 부각됐던 기업이 바로 그 유명한 우버 택시입니다. 우버 택시라는 게 말이 택시지 택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우버에 등록을 해가지고 나 영업하고 싶을 때 영업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이 나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어차피 24시간 계속 일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 노동자인데 비정규직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마치 대단한 긱 이코노미 고용자.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경제가 어려워서 실직자가 늘어나는데 이 실직자들이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런데 단기 계약 프리랜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냥 1년, 2년. 그 우리도 보면은 비정규직이 그래도 2년 정도는 근속을 한단 말이에요.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해야 되니까 2년까지 하다가 잘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몇 개월 단위로 그냥 심지어 몇 주 단위로 이렇게 단기 계약하는 그런 프리랜서들을 기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마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단 말이에요. 실직자 늘어나서 그걸 미국 경제가 이제 신경제로 가는 거다. 앞으로의 우리 경제 미래는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미화를 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기 이코노미라는 환상이에요. 그이 기기 이코노미에 대해서 연구한 교수가 얼마 전에 자기들 연구가 왜곡됐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되게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되게 막 기기 이코노미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연구가 잘못된 거였다.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정규직에서 쫓겨나가지고 긱 이코노미에 이 쫓겨온 사람들이 늘어난 것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경제 위기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장단기 채권이 금리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10년 만기 채권이 있고 3년 만기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채권을 살 때 채권의 이자율이 있단 말이에요. 10년짜리를 사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돈 10,000원을 주고 10년 후에 이자까지 해서 받는 거예요. 3년짜리는 돈 주고 3년 후에 이자까지 해서 받고. 그러면 10년에 장기 투자한 거잖아요. 10년짜리 채권은 장기 투자했을 때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10년 동안 내 돈을 안 쓰고 그냥 거기에 보관을 한 거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여기가 더 높아야 내가 10년 동안 투자하지. 단기 채권이 이 뭡니까? 단기 채권이 이자율이 더 높다 그러면 누가 10년짜리에 투자를 하겠어요? 3년짜리에 투자하고 다시 빼서 그 다음에 또 3년짜리 놓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 채권이 이자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단기 채권의 이자율이 더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역전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장 안전 자산이 채권이거든요. 국가 채권. 미국이란 나라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채권은 살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냥 안전한 곳에다가 맡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장기 채권에 자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장기 채권에 몰려버리니까 장기 채권의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많이 쓰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아져도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 채권의 금리가 지금 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단기 채권이 당연히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장기 채권에 사람들이 몰려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로 이 장기 채권, 단기 채권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총 7번 있었대요. 7번 모두 평균 1년 한 3개월쯤 지나고 나서 경기 침체로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장단기 채권 역전됐고 이거 이제 무마하려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막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장기 채권의 금리를 다시 높여놓는 이런 이제 시기 있었는데 이것도 모두 이제 뭡니까? 올 1월 달에 다시 또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올 1월에 뒤집어지면서 또 이제 이거 우려가 되는데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더 금리를 낮출 방법도 없어요. 지금 거의 제로 금리로 가버렸잖아요. 금리를 낮춰서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장기 채권 대신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할 텐데 그걸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니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이 금융 전문가들 내에서는 충격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망했네. 2008년에 망했다더니 안 망했는 줄 알았는데 망한 거 맞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야 자본주의 경제 망했어. 안 돼. 대안이 뭐야?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로 막 가고 있어요. 사회주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시즌이잖아요. 올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버니 샌더스 열풍이 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자칭 사회주의자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민주적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예요. 기본은 자본주의자인데 사회주의의 요소를 좀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개량적인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사회주의자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는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민주사회주의 당이 있어요. DSA라고 하는데 3년 만에 당원이 6만 5천 명에서 55만 명, 네, 55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9배가 늘어난 거죠. 이만큼 숫자가 이제 팍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2019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그 갤럽에서 했죠. 갤럽 여론조사에서 43%가 지지를 했대요. 사회주의를. 미국에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게 사회주의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좋은 거더라 해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는 망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김성구 한신대 명예교수가 최근에 이제 그 칼럼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공황으로부터 시작된 긴 경기 순환이 종료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그걸 이제 다시 살려보려고 원래 이제 사실상 이게 공황이었단 말이에요. 공황 다음에 뭡니까? 불황, 그 다음에 다시 호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미국이 호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가 막 재정 투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호황이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다 이제 허구였던 거고 다시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이제 공황으로 갈 때가 온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공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공황이 온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코로나는 공황의 촉발 요인일 뿐이지 공황을 가져온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공황이 와야 되는데 어, 이 공교롭게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절묘하게도 코로나가 지금 갑자기 터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공황이 온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가 없었어도 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공황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우르르 무너지게 하는 그 방아쇠가 뭐였느냐, 뇌관이 뭐였느냐, 바로 코로나였다는 거예요. 이 뇌관은 사실 그냥 우연적으로 여러 가지가 뇌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사건이 갑자기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마련돼 있고 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그 방아쇠를 누가 당길 것이냐는 사실 이제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바로 코로나가 이 방아쇠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미국 경제 얘기 한참 했는데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일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과 유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경제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죠. 언론에서 특히 이제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베 정권의 이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이것도 뭐 사실 미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하는 건데 이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살렸다. 일본 경제 호황이다. 최장기 호황이다.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보도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일본 경제 잘하나? 그래도 아베가 경제는 잘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뭐가 어이가 없냐면요. 일본 경제 성장률이 지금 1% 안팎이에요. 1%를 겨우 이제 달성하는 경우 작년에 1%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뭐 1%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호황이라는 게 1% 지금 경제 성장률 1%를 가지고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진짜 좀 언론들이 되게 웃긴 건데 1%가 호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2.6%란 말이에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완전 호황 일본 호황의 그 2배 이상의 엄청난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왜 조중동은 맨날 문재인 정부 경제 못한다고 까는 걸까요? 참 신기한데. 자, 아무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사실 지금 형편없는 수준이고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3%, 한국이 2.6%, 중국이 6.3%였단 말이에요. 세계 평균이 3.3%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세계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거고 그 경제 어렵다는 미국에도 못 미치는 거고 저 정도면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만약 경제 성장률이 1.0%다 그러면은 나라 망한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일본만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낮은데도 호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웃긴 거죠, 사실은. 포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 경제는 예전에 뭐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한번 반짝 거품 잃었다가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불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황을 좀 극복하는가 싶더니 전혀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잃어버린 30년이다. 호황인 적이 없었다 일본이라는 거는 1985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사실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 거기다가 최근이 아니죠. 작년 9월 달인가 2019년 9월 26일 날 미일 무역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베랑 트럼프랑 만나 가지고 담판을 지었는데 완전 패배를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일본 언론들이 아베 패배했다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미국한테 경제 이제 무역을 다 내주는 상황이 된 건데 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트럼프가 보호 무역을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 동맹국들부터 지금 빨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한테 너네 돈 내놔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 일본도 어려운데 미국한테 더 빨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더 어렵겠죠. 그다음에 유럽도 봅시다. 아까 그 일본이 1.0%라고 되게 막 뭐라 했는데 사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럽이 일본보다는 약간 낫습니다. 약간 좋긴 한데 뭐 50보 100보? 도찐 게 찐이에요. 특히 이제 유럽의 그 기관차가 뭡니까? 유럽 경제의 기관차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유럽이 위험한 이유가 독일이 심각하기 때문에 유럽이 위험한 겁니다. 독일이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0.8%였어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제 왜 이런 상황이냐? 사실 유럽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특히 이제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위기, 특히 금융 위기가 딱 닥치면 유럽도 그대로 그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도 많이 망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2008년에 유럽 미국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그린스펀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유럽에 가가지고 막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연준 의장이. 그래서 유럽도 다 파생 상품 시장이 엄청나게 막 번성을 했었는데 미국 망하면서 동달아 망한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와르르 무너졌고 큰 타격을 받았고 그게 이제 실물 경제에서 이 여파로 딱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 그리스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 그리스 다음에 뭡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뭐 그 전에 뭐 아이슬란드도 한번 타격 입었었고요. 뭐 프랑스 뭐 이런 데로 쭉 전업이 된 거예요. 근데 유럽이라는 게 각 나라가 별개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로존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무너지면 다 같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점은 있죠. 한 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서 이걸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쉽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구가 힘들다. 그러면 전국의 다른 도시들이 대구를 도와주잖아요. 근데 유럽은 서로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아무리 유럽 연합으로 묶여 있어도 다른 나라기 때문에 저 나라가 힘들다 그러면 야 도와줍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야 우리가 왜 저 나라 도와줘야 돼? 우리도 힘든데. 이런 여론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제일 먼저 이제 치고 나간 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유럽 연합 탈퇴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브렉시트. 그래서 몇 달 전에 이게 이제 발효가 됐어요. 그리스도 경제 한참 어려울 때 유럽 연합 탈퇴하겠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유럽 연합을 탈퇴하고 유로존에서 빠져나가는 게 오히려 경제 그 국가 부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각국들이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유럽 연합으로 있는 게 더 안전하냐 아니면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가는 게 더 이득이 될 거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고 그래서 각자 도생이 차라리 나은 건 아니냐 라는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유럽 연합은 그냥 순식간에 붕괴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유럽 연합의 그 경제 기관차인 독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미국의 보호무역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독일 차가 미국에서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이 사실 독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로 먹고 사는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출길이 막히면서 독일 경제가 휘청한 거죠. 그러면서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이 된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주제로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해볼게요. 미중 무역 전쟁 자체를 뭐 내용을 분석할 건 아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이게 바로 세계 경제가 몰락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에게 어떻게 비쳤냐면 저가 하청 제조국가였어요. 생산 기지. 저기는 저임금으로 값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다 공장 세워놓고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그걸 수입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중국한테 떠넘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어느 순간 경제가 쭉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세계 2위가 돼 버렸어요. 지금 GDP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중국입니다. 물론 유럽연합이 그 중간에 있는데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하나를 경제 단위로 볼 건지 아니면 나라별로 따로 볼 건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미국 다음이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 이 상태로 계속하면 아까 이제 봤듯이 미국 경제는 지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플러스란 말이에요.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중국한테 자신들의 경제적 그 경제 1위 경제 지위를 내줘야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단순히 그냥 하청 제조 그래가지고 뭐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이런 걸로 돈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제 저가 생필품이나 만들어 가지고 세계 2위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중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 전기 자동차라든지 IT 쪽에 그런 거 첨단 제조 분야에서도 지금 미국을 추월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이제 첨단 제품들도 사실 중국 공장에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기업들이 그걸 다 만들어서 미국 그 브랜드 붙여가지고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무기에서도 지금 앞서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단순히 생산량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국한테 밀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터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화웨이 사태 아닙니까? 화웨이 그 5G, 5G 기술이 중국이 더 발전해 버려 있는 거예요, 미국보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걸 이제 강제로 막 막아버린 거죠. 다른 나라들한테 중국 제품 쓰지 말라고. 이런 이제 사실상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 제재를. 이런 이제 상황까지 왔는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 자기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금융 거품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일반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까지 다 중국한테 내주고 나면은 미국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을 이제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미국 내에서 반응이 엇갈리죠. 특히 이제 뭐 애플을 비롯해서 IT 기업들의 상당수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폰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중국을 무너뜨리면은 중국에 하청 공장 둔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미국에 있는 일부 기업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중국을 밟아놔야지 미국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중국을 밟지 않으면 자기들이 망하는 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그 욕을 먹으면서까지 무역 전쟁을 벌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미국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다시 1위를 확고히 고수하느냐,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느냐, 그 계획이 실패를 했죠. 사실상 무역 전쟁이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해 언론 보도들 보면 쭉 나오잖아요. 미국의 언론들이 인정을 했어요. 무역 전쟁 중국이 승리했다. 뭐 완벽한 승리. 중국 대미 강경파의 승리. 뭐 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진 그런 구상도 사실 먹히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이제 속에서 지금 코로나 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세계적인 대경제 위기, 경제 공황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이 정부 정책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본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분별한 탐욕, 금융 거품을 통해 가지고 무분별한 탐욕을 통해 가지고 결국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라는 게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코로나에게 지금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마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책 당국자들에게는 공황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염병 탓으로 돌릴 수 있어서 다행스러울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 탓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 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다는 거죠. 그 김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노동자 대학이라고 있죠. 거기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자본의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이 감염병 사태를 이용해 경제 위기에 대한 자본가 계급과 자본가 계급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초국적 자본, 독점 자본들이 경제를 망쳐놓고 그 책임을 코로나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얘기도 잘 들어보면요. 그 저번에 이제 좀 유명한 거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연설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코로나를 지우고 중국이라고 고쳐가지고 차이나라고 고쳐가지고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설하는 동안에 중국 바이러스를 한 거죠.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우한 바이러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미국 경제 어려운 거 중국 때문이야. 미국의 바이러스 창궐한 거 중국 때문이야. 미국인들 죽어나가는 거 중국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분노를 키우도록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에서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 중국 봉쇄하지 않은 문재인, 친중 정권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반감을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중국인들 불쌍하네 이렇게 끝날 문제냐? 외국인들 눈에는 중국인하고 한국인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실은 저도 중국인 관광객 길거리에서 만나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잘 몰라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외모에서.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 언론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한국 동포들이 일본에서 그 제가 본 어떤 그 재미동포는 페이스북에 그거 썼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기관총 사러 가게 갔는데 총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총기 사재기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기관총을 사려고 그랬대요. 무서우니까. 그 어디 유튜브에 또 올랐던데 그 미국인들이 한국 한인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문 때려 부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길 가다가 막 테러 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 발생하고 있고 막 그 한국인들이 코로나를 옮긴다. 아시아인들이 코로나를 옮긴다 그래가지고 이 동양계 사람들 보면 막 소독약을 막 뿌린다거나 막 테러를 한다거나 인종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욕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 욕하면 중국이 피해 볼 줄 알았죠. 한국인까지 다 피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부분적인 개인 개별적인 테러로 끝날 거냐? 자칫하면은 그 1900 몇 년이었죠? 92년이었나? 그 LA 폭동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미국의 LA에서 흑인들이 한국인들을 막 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원래 인종차별 때문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그 차별하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 백인 경찰들이 흑인 막 쏴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흑인들의 분노가 막 차오르는데 이거를 한국인한테 책임을 돌린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 와가지고 막 LA에 정착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흑인들이 설 자리를 뺏은 거다. 흑인들 일자리를 한국인들이 뺏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돌려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든 거죠. 그래서 흑인들이 한국인들을 괴롭히게 테러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 대지진 사건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그 일본인들한테 학살을 당했잖아요. 이런 비슷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제 파국에 대한 이 독점 자본가들의 책임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미국인들한테 야 우리 때문에 경제가 망한 게 아니라 저 한국인들이 코로나 갖고 와가지고 망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내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드시 좀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세계 경제는 파국으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파국이 될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진 거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 경제 망할 상황에 코로나가 터져 준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 이 경제 파국 상황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사실 전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벌써 2년, 3년 전에도 미국 내에서 2020년경이면 미국 경제 망한다는 예언들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 망하는 건 필연적이고 이 경제 대공황의 시대, 세계 대공황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